이름을 말할 수 없어요. 아니, 아마도 이제는 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몇 년 동안 제 이름은 비밀 목록 속 코드였고, 당신이 볼 수 없는 보고서 맨 아래에 찍힌 서명이었고, 창문 없는 방들 안에서만 존재하던 목소리였어요. 오늘 모든 게 잘 끝난다면 그 이름은 이 이야기 뒤에 남는 그림자일 뿐일 거예요. 저는 TV에 나온 적도 없고 완벽한 미소나 연습된 머리 모양도 없었어요. 제 일은 다른 사람들이 화면에 나와 맞는 말을 맞는 순간에 우리가 다듬어준 정확한 문장으로 말하게 만드는 거였죠. 겉이 아니라 그 아래층. 실수는 고치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곳에서 두려움 위에 세워진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장치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째, 처음엔 그저 성스러운 호수 주변 경계를 조금 강화하는 수준이던 조정 작업이 어떻게 수십 년 만에 정권이 겪은 가장 조용한 굴욕으로 변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평범해 보이는 한 번의 주변 점검이 원래는 존재하면 안 되는 균열로 커져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둘째, 지도를 펴놓고 사람들을 말 그대로 말판의 말처럼 움직이면서 내 결정 하나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누군가의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다는 걸 아는 기분이 어떤 건지 말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게 더 이상 전략적 목표만이 아니게 되는 순간도요. 보고서와 코드들 사이에 몇 년 전 제가 설계에 관여했던 지하 벙커 속에 제 어머니 얼굴이 담긴 사진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셋째, 이 이야기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폭발도 총격전도 추격전도 아니었다는 걸 이야기할 거예요. 새벽 2시 복도에서 졸린 경비 한 명이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 질문이 왜 한 가족과 한 조직 그리고 한 정권의 완벽한 서사까지 흔들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말하려고 해요. 그리고 왜 때로는 단 1초의 망설임과 오늘은 집에 가기 싫어서요. 같은 너무도 단순한 한 문장이 운명을 갈라놓는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요. 개선호 주변에서 시작된 비밀 작전이 결국 아무런 표식도 없는 방 안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린 재회의 순간으로 끝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그 앞에 쌓여있던 모든 것들을 먼저 봐야 해요. 터널과 코드들, 작은 배신들과 완벽하다고 선전하는 시스템 틈 사이로 스며든 아주 미세한 균열들까지요. 그리고 그 시작은 군부 사무실도 통제실도 아니었어요. 훨씬 오래전 함경도의 먼 지방에서였어요. 충성이 미덕이 아니라 평생을 묶어두는 형벌이라는 걸 너무 이른 나이에 배워버린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요. 평양 한복판 500명의 무장 경비병과 24시간 감시 카메라에 둘러싸여서 조선에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 없는 최대 탈북 작전을 제가 조직했어요. 바로 그들의 코앞 수도에서 가장 철저히 감시되는 개선호에서요. 산맥이나 강을 통한 절망적인 도주가 아니었어요. 스위스 시계 같은 정밀함으로 실행된 군사작전이었죠. 정권 요원들이 상상조차 못한 기술을 사용해서요. 3일 연속 밤마다 혁명 창가 스피커가 울리고 조명이 수면을 훑는 동안 조선 권력의 심장부에서 핵심 인물 14명을 직접 빼냈어요. 그 3일 밤의 매 순간은 한 가지 실수만으로도 모든 관련자 즉사라는 의미였어요. 한 번의 숨막힌 소리, 물에 잘못 반사된 빛 한 줄기만으로도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평양에서 최근 역사상 가장 큰 숙청을 촉발했을 거예요. 위험을 더 크게 만든 건 그 14명이 누구였느냐였어요. 일반 반체제 인물이 아니라 한반도 권력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하는 정권 내부자들이었거든요. 4일째 아침 경비병들이 본 건 실패한 탈출도 반역 시도도 아니었어요. 대통령 호수에서 아침노를 젓는 당 간부 무리를 정확히 본 거예요. 그 간부 14명이 이미 300km 떨어진 서울행 도로에 있었고 김정은 정권의 가장 폭발적인 비밀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은 절대 몰랐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 작전이 외국 스파이가 아니라 수년간 시스템 내부에서 일해온 조선인들에 의해 실행됐다는 거예요. 개선호에서 탈출 작전을 조직하는 게 왜 모든 관련자들이 집단 자살이라고 여겼는지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상대했는지 보여드려야 해요. 개선호는 단순한 레크리에이션 연못이 아니에요. 평양의 요새화된 심장부, 비무장지대가 공원처럼 느껴질 정도로 3중 보안으로 둘러싸인 1.2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보안 복합시설이에요. 길이 800m의 타원형 호수라고 상상해보세요. 최대 15m 깊이의 수심, 높이 3m 강철 울타리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 전기 철조망이 꼭대기에 있어요. 주변에 40m 간격으로 28개의 감시탑 각각 돌격 소총과 야간 투시경으로 무장한 경비병 2명이 배치돼 있어요. 20m마다 360도 감지각과 30배 광학줌을 가진 회전식 카메라들, 물속에는 50m마다 10kg 이상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적외선 부표들, 그리고 호수 중앙에 영구 정박된 대통령 보트, 정권 고위급 회의 장소에 지향성 청취 시스템이 설치돼 있어요. 최초 접촉자는 국가보위성 전기 엔지니어 리철수였어요. 3년 전
중국에 있는 사촌을 통해 모집됐죠. 처음 만난 건 호수 유지보수 건물 지하실이었어요. 습하고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 디젤 발전기와 노출된 전선들이 가득했어요. 제가 처음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불가능해요 라고 하시며 밀수한 태블릿으로 보안 도면을 확인하시더라고요. 적외선 부표는 5살 무게 이상도 감지해요. 카메라는 기본 얼굴 인식 기능이 있고요. 모든 감시탑은 물 위 미확인 목표물의 사격 자유 원칙이에요. 기름때 묻은 공구 상자 위에 지도를 펴고 호수 북동쪽 구역을 가리켰어요. 대통령 보트가 32분 주기의 순찰 패턴에서 정확히 4분 동안 2개의 핵심 감시탑의 시야를 막는 곳이요. 여기요 라고 손가락으로 경로를 그리며 말했어요. 태블릿을 쥔 그의 손이 떨렸어요. 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제가 제안한 게 알려진 모든 보안 원칙을 위반한다는 엔지니어의 냉정한 계산 때문이었죠. 실패하면 이라고 속삭이셨어요. 단순 처형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워요. 가족들이 사라져요. 우리가 존재했다는 흔적조차 남지 않아요. 하지만 리철수 씨는 호수 전기 시스템에 특권 접근권이 있었고 그게 우리의 유일한 장점이었어요. 그러나 시스템은 3중 중복으로 설계돼 있었어요. 하나의 중앙이 고장나면 3개의 예비 발전기가 자동 가동되죠. 그러므로 육지와 수상, 공중 드론으로 동시다발 공격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드론은 보조 레이더에 감지됐어요. 그러므로 패스피커 자석과 전자레인지 커패시터로 전자기 미끼를 직접 만들어야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국가보안 장치에 맞서는 차고 기술이었죠. 리철수 씨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어요. 42살, 아내와 어린 딸 2명을 둔 실용적인 남자였죠. 그를 움직이게 한 건 정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확률 계산이었어요. 여기 일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배급을 완전히 받습니다. 라고 버려진 창고에서 미끼를 교정하며 말씀하셨어요. 나가면 3개월 안에 굶어 죽어요. 머물다가 발각되면 일주일 안에 수용소로 보내져요. 고압 전선 다루던 수년의 굳은 살이든 손이 단자 연결하면서 떨렸어요. 우리가 직면한 게 이런 스테이크였어요.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결정이 걸린 생명들이요. 일주일 후 새벽 2시 17분 순찰 교대 시간에 첫 테스트를 했어요. 리철수 씨가 제어실에서 남서쪽 구역 고장을 시뮬레이션하며 미끼를 가동했어요. 카메라들이 그쪽으로 돌았고요. 감시탑들이 조명을 비췄어요. 정확히 87초 동안 북동쪽 구역이 완전히 시야 사각이 됐어요. 그게 창이었죠. 하지만 그 테스트에서는 60kg 만체를 실은 빈 낚싯배만 띄웠어요. 30m 거리에서 움직임 센서가 감지했고요. 경보가 울렸어요. 리철수 씨가 4.2초 만에 시스템을 끊으며 기술적 고장으로 위장했지만요. 그 사건으로 48시간 보안 감사가 시작돼 거의 발각될 뻔했어요. 이건 안 돼요 라고 복합시설 뒤 골목에서 초조하게 담배 피우며 말씀하셨어요. 센서가 너무 민감해요. 적외선을 완전히 흡수하는 게 필요해요. 그때 제가 밀수 재봉사에게 맞춘 옷을 보여드렸어요. 내부 열차단, 검은 고무와 라미네이트된 우주용 마일러 직물이었죠. 육상 18kg, 수중 22kg. 입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어두운 방에서 입었어요. 테스트용 적외선 손전등을 켜자 완전히 사라졌어요. 맙소사라고 속삭이셨어요. 이거 진짜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 옷은 퍼즐의 한 조각만 해결한 거였어요. 보안 레벨 7 이상 프로필을 가진 14명을 1km 개활 수역을 탐지 가능한 파문 하나 없이 이동시켜야 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4명이 익명의 자원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정권의 핵심이었죠. 군정보 장군 1명, 사이버방위 장교 3명, 핵과학자 2명, 김정은의 모든 동선을 아는 의전 분석관 4명, 지도자를 직접 호위하는 최고수비대 장교 4명이었어요. 그 순간 리철수 씨한테 말하지 않았던 것. 실행 48시간 전까지 심지어 그에게도 비밀로 했던 건 그 핵과학자 중 1명이 제 동생이었고요. 그리고 추출을 이끌 군정보 장군이 5년 전 아버지를 경미한 불충으로 처형한 바로 그 남자라는 거였어요. 그 개인적 배신이 밤새워 모든 변수를 계획하게 만든 연료였죠. 하지만 그 이야기, 그리고 파문 센서 최종 문제 해결법은 다음 구간에서 이어갈게요. 리철수 씨에게 마침내 14명 목표물의 실제 신원을 밝혔을 때 그의 얼굴이 전문적 회의에서 3.2초 만에 절대적 공포로 바뀌었어요. 지하실에 숨길 수 있는 저위험 반체제 인물이 아니었어요. 김정은 정권의 교체 불가능한 핵심, 김일성 사망 이후 평양이 보지 못한 후계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주요 목표는 인민무력부 군정보국장 박형철 장군이었어요. 지난 8년간 147건의 반체제 제거 작전을 직접 지휘한 인물이에요. 박 장군은 이란과 시리아로의 핵무기 밀수 경로뿐 아니라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대처 방침을 담은 일. 247쪽 분량의 비밀. 지도자 생존 프로토콜의 수호자였어요. 그의 보안 레벨은 9B, 최고 수비대 12명 호위. 암호화 위성전화. 90분마다 생체인식 체크였어요. 하지만 박 장군은 단순 전략 목표물이 아니었어요. 5년 전 노동 이발사 실패로 지휘부 부패가 드러난 후 경미한 불충으로 아버지의 처형 명령에 서명한 바로 그 남자였죠. 김일성 광장에서 공개 처형을 집행할 때 박 장군은 3m 거리에서 슈퍼마켓 영수증 확인하듯 무표정하게 지켜봤어요. 그런데 바로 그 남자가 이제 제 동생 영변 원자력연구소 핵물리학자 리영호 박사를 빼내는 제 표표였어요. 매일 밤 확률을 계산하며 잠 못 이루었어요. 박 장군을 설득하면 아버지의 기억을 배신하는 거예요. 설득 못하면 형제는 박 장군이 모시는 정권의 명령으로 영변에서 독살당할 거예요. 어느 쪽도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완벽한 수학적 딜레마. 행동하지 않으면 두 사람의 확실한 죽음을 보장하는 방정식이었죠. 더 큰 이익을 위해서라고 스스로 반복했어요. 제 복수보다 박 장군의 정보가 더 가치 있다고요.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계획된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박 장군과의 만남은 개선호 요트클럽 전용 레스토랑에서 이뤄졌어요. 리 씨가 위조한 임시 의료 보조 신분으로 잠입했죠. 19시 47분에 2명의 호위와 함께 도착하셨어요. 조선 보드카와 호수 생선 주문하셨죠. 14분간 의료 잡담을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 폭탄을 던졌어요. 장군님, 6살 손자가 풍계리 핵실험의 요오드 130일 노출로 갑상선암 발병 확률이 87%라는 사실 아세요? 박 장군이 잔을 입에 반쯤 가져가다 멈추셨어요. 호위들이 홀스터 손에 힘을 줬어요. 설명하세요. 의사라고 유리로 자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손자에 완벽하게 위조했지만 임상적으로 정확한 갑상선 결절 방사선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장군님이 지키는 정권이 엘리트 간부들을 체계적으로 독살하고 있어요. 서울에선 이런 아이들이 98% 생존해요. 대신 필요한 게 있어요. 안전한 탈출과 생존 프로토콜 문서요. 박 장군의 눈에서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봤어요. 저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방사능의 무자비한 수학에 대한 공포요. 갑자기 일어나서 테이블에 200원 놓으셨어요. 내일 밤 23시 대통령 보트에 오세요. 혼자 오시고요. 함정이면 아버지만큼이나 느리게 죽을 겁니다. 호위들이 저를 출구까지 에스코트했어요. 그들이 밤속으로 사라지자 제 무릎이 풀렸어요. 성공했어요. 아버지의 처형자가 자신의 가장 안전한 은신처로 저를 초대한 거예요. 나머지 13명도 똑같이 불가능했어요. 사이버방위 장교들은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800만 달러 탈취한 전세계 해킹 시스템 라자루스를 통제했어요. 핵과학자들은 워싱턴 DC 도달 가능한 소형 열핵탄두 사양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의전 분석관들은 김정은이 사라질 경우 후계 절차를 가동하는 472개 비상 코드를 암송할 수 있었어요. 각자가 나프탈 집합체였죠. 부재는 즉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집단적 현존이 정권 내부 붕괴의 열쇠였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문제가 터졌어요. 박 장군이 충성 보증이라며 개인 호위 임명을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14명이 아니라 16명, 물류 용량을 14% 초과하는 거였죠. 적외선 슈트 한 벌이 수중 22kg, 16명은 1-200m 개활수역에서 352kg 동시 이동을 의미했어요. 더 나쁜 건 호위들이 수영 대형 이상을 탐지하도록 특별 훈련받은 특수작전 베테랑이라는 거였어요. 패턴 하나 벗어나면 전멸이에요. 해결책은 동생 영호에게서 나왔어요. 유체역학 원리를 이용해 달맹이 물고기에서 영감받은 생체 모방 지느러미를 설계했어요. 표면 파문 없이 수중 저항을 42% 줄여줬죠. 한 쌍이 1.8kg밖에 안 되면서 2.1노트 속도로 음향 음패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새벽 1시 14분 테스트 연못에서 프로토타입 테스트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영호가 계산을 보고 피가 또 쓸 것 같은 말을 했어요. 16명은 불가능해요. 0.3초 동기화로 독립된 2개 추출팀이 필요해요. 두 팀은 모든 걸 배가하는 걸 의미했어요. 미끼, 슈트, 추출 경로까지요. 박 장군뿐 아니라 다른 13명 내부자들에게 알려진 모든 보안 프로토콜을 위반하는 계획에 목숨을 맡기라고 설득해야 했죠. 국가보위부 코앞에서 엔지니어, 밀수 재봉사, 해커들을 조율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몰랐던 건 두 번째 팀 리더가 이념적 동지가 아니라 지난 18개월간 제 암호 통신을 직접 추적했던 사이버방위 장교라는 거였어요. 그를 설득하는 게 전체 작전에서 가장 위험한 수였다는 걸요. 두 번째 팀을 이끌 사이버방위 장교는 잠재적 동맹이 아니었어요. 바로 18개월간 제 암호 통신을 개인적으로 추적했던
121 부대장 장송일 소령이었죠. 제가 존재조차 모르던 트래픽 분석 알고리즘으로요. 장소령은 관료가 아니었어요. 2014년 소니 픽처스 은행 시스템 마비 공격을 책임진 247건 문서화된 해킹 성공 기록을 가진 35세 디지털 포식자였어요. 평양 모란봉구 지하 40m, 7층 지하 벙커인 사이버 방위센터에서 접촉했어요. 선양 위조 전문가 8개월 작업으로 만든 외부 암호화 컨설턴트 신분으로 잠입했죠. 서버실은 훔친 기술의 묘지였어요. 액체 냉각된 중국 제논 2호 프로세서 줄지어 있고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보여주는 34인치 삼성 커브드 모니터들, 중앙에 장소령의 사계 모니터와 AES 256키 크래킹 전용 GPU 클러스터가 있었어요. 14시 23분 점심 휴식 시간에 들어갔어요. 장소령님, 책상에 USB를 놓으며 말했어요. 2016년 미국 대선용 개발한 이메레어 지속성 모듈에서 시간당 4.7KB 메모리 누수가 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노드에서 모니터링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의 마우스 손이 얼어붙었어요. 경력 최초로 누군가 그의 시스템을 뚫고 얼굴 앞에서 증명하고 있었죠. 책상 아래 패닉 버튼까지 정확히 27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27초 안에 살인 본능을 전문적 호기심으로 바꿔야 했죠. 위협이 아니에요. 라고 계속했어요. 2015년 우크라이나 전력망 공격이 73% 실패한 이유가 저예요. NSA도 없는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 필요한 게 있어요. 개선 후 두 번째 추출팀 리더시며 장소령이 천천히 의자에 기대며 손가락을 빨간 버튼에서 뗐어요. 누가 보냈어?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아무도 안 보냈어요. 양자역학이 보냈죠. 라자루스 시스템은 RSA 2048키에 의존해요. 나만의 그걸 14분 만에 깨는 양자 클러스터 접근권이 있어요. 협력하면 라자루스 쓸모 없어져요. 안 하면 내일 30 메인 서버들이 제 동맹을 위해 모네로 채굴해요. 18개월간 추적했는데 내가 그를 조종했다는 계산이 번개처럼 그의 머리를 스쳤어요. 일어나서 방음문 세계전자 잠금 걸고 음향 차단 모드 가동했어요. 보여줘 라고 간단히 말하셨어요. 제 태블릿을 메인 스테이션에 연결하고 실시간 시뮬레이션 실행했어요. 수정된 그로버 알고리즘 양자 시뮬레이터가 그의 마스터 RSA 2048키를 11분 43초 만에 깨뜨렸어요. 끝나자 장소령은 92초간 말없이 다시 화면을 봤어요. 불가능해라고 마침내 중얼거렸어요. 슈어 알고리즘은 안정사 0큐비트 필요해요. 구글 외엔 없어요. 처음 미소 지었어요. IBM은 433큐비트, 구글 53큐비트, 싱가포르 VPN 터널로 분산된 6214큐비트 하이브리드, 양자, 고전 클러스터 접근권이 있어요. 하지만 72시간 내 두 번째 팀 리더 안 하면 사라져요. 박형철 먼저. 당신 두 번째. 핵정보원 세 번째. 사이버 방위 마무리. 장소령이 서버렉 벽으로 걸어가 특정 렉을 만졌어요. 27개 서버에 로키드 마틴, 보잉, 다르파에서 훔친 4.2페타바이트 데이터 있어요. 나가면 다 버려요. 멈췄어요. 하지만 머물면 3년 내 중국이 내 백업 해킹해서 무료로 가질 거예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수락. 하지만 조건 있어요. 첫째, 가족 동반 보장. 둘째, 양자 시뮬레이터 소스코드. 셋째, 박형철 안 따라가고 내 팀 따로 리드. 손 내밀었어요. 뱀보듯 봤어요. 그러고는 잡았어요. 뼈 부러질 정도로 세게요. 72시간이라고 반복했어요. 개선 후에 팀 준비 안 하면 NSA 신호인식의 네트워크 전부 폭로하는 데드맨 스위치 가동해요. 15시 6분 벙커 나갔어요. 사이버 포식자를 추출 리더로 바꾸는데 정확히 71시간 54분 남았어요. 하지만 장소령 설득은 물류 문제의 절반만 해결한 거였어요. 이제 8명씩 두 팀, 맞춤형 적외선 슈트, 독립 드론 미끼. 정확히 23시 42분에 수렴하는 별도 추출 경로가 필요했어요. 문제는 장소령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의 팀엔 지난 4년간 외국 침투 시도 83%를 직접 탐지한 정권 최고, 치명적 사이버 정보 분석관, 29세 여성이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녀 설득은 조선 사이버 무기고 가장 보호된 핵을 뚫는 걸 의미했어요. 그때 몰랐던 건 그 분석관이 제 접근을 4.7초 만에 탐지할 뿐 아니라 이미 9개월간 준비한 함정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박형철 장군의 인간적 실수 없었으면 작전 시작 전에 끝났을 함정요. 하지만 그대면, 그리고 58세 장군이 최대 압박 아래에서 범한 가장 인간적인 실수는 바로 다음에서 보게 될 거예요. 제 접근을 4.7초 만에 탐지한 사이버 정보 분석관은 초보자가 아니었어요. 29세 김혜림 대위. 내부에서 디지털 유령으로 알려진 인물로 지난 4년간 정권 사이버 대반첩 성공률 83%를 담당했어요. 김 대위는 직관이 아니었어요. 베이지 예측,
수학 97.3% 정확도 행동 패턴 분석이었죠. 그리고 정확히 원하는 곳에 저를 가둬놓았어요. 사이버 방위 센터 예측 분석실에서 만났어요. 18제곱미터 팔각형 방에 47개국 암호화 데이터 흐름 보여주는 벽면 16개 스크린. 16시 42분 들어갔어요. 문이 자동으로 닫혔어요. 김대위는 지난 14개월 제 통신을 3D 홀로그램 지도에 띄운 채 돌아보지 않고 서 있었어요. 환영해요. 잠입 의사라고 하셨어요. AS 256에 논스 재사용 3472회. 초보자 실수네요. 천천히 돌아서며 장소령 만남 때 USB를 들고 있었어요. 장소령을 놀라게 한 양자 시뮬레이터 FPGA에서 1847 가상 큐비트로 변형 쇼어 알고리즘 6시간 만에 해독했어요. 우아하지만 백업키는 격자 공격에 취약한 ECD SAP 256 커브예요. 버튼 누르니 제 아파트 랩톱이 실시간으로 켜졌어요. 지금 부쿠레슈티 타협된 토르 터널로 전송 중이에요. 2.3초에 국외 탈출 옵션 계산했어요. 모두 즉각 체포로 끝났죠. 김대위는 장소령처럼 협상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바로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표정에서 승리감이 아닌 지침을 봤어요. 박 장군의 손자암 언급 때 같은 표정이었죠. 대위님이라고 목소리 안정시키며 말했어요. 이미 노동영웅 훈장 받을 자료 다 모으셨잖아요. 왜 아직 보고 안 하세요? 김대위가 홀로그램 껐어요. 17개월 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형님 통신 가로챘기 때문이에요. 살아있어요. 나만해요. 매달 3회 그분과 대화할 안전노드 좌표 보내주셨어요. 멈췄어요. 하지만 매번 위험도가 14.2%씩 올라가요. 3개월 내 탐지 확률 92% 돌파해요. 나가야 해요. 제 7명 분석팀 전원과 함께요. 이제 제 차례였어요. 김대위 플러스 7명 분석관이면 총 23명, 물류 용량 3배였죠. 불가능해요. 라고 했어요. 23명은 506kg 동시 이동이에요. 적외선 부표는 180kg 초과 집단 질량 감지예요. 그녀가 처음 미소 지었어요. 제 팀이 부표 펌웨어 해킹 안 하면 모르죠. 소스코드 있어요. 29분마다 6분 42초. 맹점 창 만들 수 있어요. 개선 후 테스트 부표에 터미널 연결했어요. 4분 17초 만에 원격 펌웨어 패치로 북동쪽 완벽 맹점 만들었어요. 돼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23명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서랍 열어 23개 동일 장치 꺼냈어요. GPS 안티제밍 플러스 일회용 EMP 내장 개조 스마트워치요. 양자 동기화 보안 2.4km 범위 조선 간섭 내성 21시 14분 박 장군 암호 메시지 호위들 의심 내일 오영 특별 생체 검사 명령 작전 취소 박 장군이 치명적 인간적 실수했어요. 저녁 식사 중 호위들과 작전 세부 논의했거든요. 한 명이 고위 간부 이상 행동으로 대반첩국 보고했어요. 생체인식 스캔까지 정확히 7시간 46분 남았어요. 22시 3분 유지보수 지하실 긴급회의 소집 박 장군, 장소령, 김대위, 리씨, 저 6명이 8시간 내 23명 추출 계획 해결책 요구했어요. 리씨 발전기 과부하로 전면 고장 장소령 감시 시스템 내부 DDoS 김대위 전 부표 즉시 재프로그래밍 박 장군 침묵 그러고 말했어요. 4시 30분 가짜 긴급회의로 호위들 분산 하지만 손자 첫 배로 보장받아야 해요. 수락했어요. 각자 핵심 시스템 책임 리씨 전력 장소령 통신 김대위 센서 저 수상 물류 박 장군 육상 분산 23시 47분 모든 시스템 패치 완료 슈트 배분 시계 동기화 생체 검사까지 정확히 192분 그런데 대통령 보트 경비가 20시 15분 박 장군 회의 보고하며 고위 간부 의심스러운 이동 신고한 건 몰랐어요. 함정이 닫히고 있었어요. 0시 14분 지하실 나왔어요. 191분 남음 모든 순간이 중요했어요. 하지만 최종 추출 위치로 이동 중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정찰 헬기가 개선호 상공을 비행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조종사는 최고 수비대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했어요. 김대위가 만든 6분 42초 창의 52세. 조종사의 직관으로 위협받고 있었어요. 4721시간 그 호수 상공을 날며 야간 정찰 헬기를 본 적 없는 조종사의 직관이요. 그 최종 공중 대결이 23명의 생사를 결정할 거였어요. 작전 당일 23시 14분 김대위 추출 창문까지 정확히 28분 남았을 때 3개 발사 지점에 23명 배치되고 적외선 슈트 전개 미끼 드론 장전됐지만 개선호 상공일 247m에서 권태식 소령의 M2 17 정찰 헬기가 3세대 FLIL
열화상 카메라로 8km 탐지 범위 순찰 중이었어요. 권소령은 루틴 조종사가 아니었어요. 평양 상공사 721시간 비행한 인민군 항공대 에이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을 포착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23시 19분 권소령이 북동쪽 열 이상 감지, 호수 기준 온도 0.8도 초과, 미인가, 부양 장비 가능성 보고하면서 열화상 카메라가 14초마다 수면을 훑었고, 우리의 6분 42초, 창문이 6시 18분, 5시 47분, 5시 12분으로 줄어들었어요. 리철수 씨가 제어실에서 1차 전자기 미끼 가동으로 지상 카메라들은 빗나갔지만 헬기 고정 궤도 유지하며 지상 간섭 면역이었죠. 유지보수 지하실에서 헬기 직접 간섭은 오메가 7 프로토콜, 즉각샘 요격 유발, 순찰 방치는 핵심 창문 탐지 확률 92%라 계산했어요. 장송일 소령이 헬기 데이터 링크 DDoS 제안했지만 김혜림 대위가 4.7분 저하 예상했고 박형철 장군은 즉시 중단 요구했지만 제가 결정 내렸어요. 실행하되 권소령이 연료 프로토콜로 6시 3분 착륙하니 그 3분을 사용하기로요. 23시 32분 0초 리철수 씨 발전기 과부하로 87% 고장 시뮬레이션하고 23시 32분 14초 장소령이 헬기 링크 선택적 DDoS로 대역폭 40% 줄이며 23시 32분 29초 김대위가 부표 맹점 창문 가동에 6분 42초 시작했고 23시 32분 41초 박팀이 1.8노트 속도로 수중 진입, 23시 33분 2초 장팀이 47m 평행으로 뒤따랐어요. 23시 33분 47초 권 소령이 데이터 링크 저하로 RTB 요청했죠. 23시 35분 21초 권소령 열화상 카메라가 해변 312m 지점 박팀 정확히 훑으며 수온 12.4덕시에 비해 36.8덕시 8개 열 신호 집단 포착했지만 탐지 확률 97%인 상황에서 김대위 펌웨어 패치가 작동해 부표들이 자연 변동으로 열 이상 해소 보고했고 권소령이 결정적 14초간 망설이다 순찰 계속했어요. 23시 36분 47초 권소령이 치명적 인간적 실수로 고도 최소 400m 프로토콜 위반해 대통령 호수 상공 180m로 하강했는데 로터 다운워시가 0.8m 파도 만들어 표면 2차 센서 활성화됐지만 동시에 로터 과부하로 유압 시스템 고장나 23시 37분 3초 권소령이 유압 고장으로 1.2km 떨어진 비핵심 구역에 강제 착륙했어요. 23시 37분 29초 박팀이 4분 48초 수중 항해로 반대편 해변 도달하고 23시 37분 41초 장팀이 47m 평행으로 0.12초 동기화 부상했으며 23시 38분 2초 미끼 드론이 13형 열신호 시뮬레이션 활성화됐고 23시 38분 17초 리철수 씨가 주변 조명만 선택 복구하며 23시 38분 29초 23명이 지상 차량으로 1차 추출 경로로 이동했어요. 23시 41분 12초 총격 경보 탐지 없이 개선호 탈출한 23명 정권 핵심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23시 42분 3초 권소령 두 번째 헬기가 근처 기지 착륙하며 FLIR 데이터 즉시 검토 프로토콜 발동됐어요. 권소령이 북동쪽 열 이상과 유압 고장 우연을 연관지으면 평양 전면 봉쇄, 대규모 수색, 집집마다 사냥이 시작될 거였죠. 탈출 경로 위성으로 긴급 소집했는데 박형철 장군이 2단계 중단 개인 분산 요구하고 장송일 소령이 FLIR 데이터 암호화돼 14분 내 원격 삭제 가능하다고 했지만 김혜림 대위는 7분 내 조선 군사위성 통과로 불가능하고 리철수 씨는 군교통으로 2차 경로 붕괴 보고했어요. 제가 최종 확률 계산했죠. 분산 시 집단 생존율 23%, 2단계 지속 시 8.7%, 그때 박 장군이 최종 카드 꺼냈어요. 1971년 지도자 대피용 평양 지하철 1차 터널 좌표. 시간당 47명 수용 가능하지만 최고 지도자 생체인식 코드 필요하다고요. 군사위성까지 6분 남았는데 아무도 김정은 생체인식 코드 없었을 때 박 장군이 장갑차 안 둘러보며 우리 중 한 명이 가지고 있다고 말해 14초 절대적 침묵 후 김혜림 대위가 9개월 전 지도자 프로토콜 서버에서 해킹했다고 밝혔지만 활성화하면 평양 전체 방공망 경보 울린다고 했어요. 박 장군이 처음 웃으며 그게 정확히 필요한 거라고 했죠. 23시 48분 47초 1차 터널 활성화하고 23시 49분 2초 평양 전체 방공망 최대 경보 돌입하면서 조선 영토상 가장 강렬했던 추격전이 시작됐어요.
정권 핵심 23명이 전 군사장치에 맞서 지도자 비상용 아무도 몰랐던 비밀 터널 사용한 47분 지하 추격전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정보가 서울에 도착할지 평양 깊은 곳에서 영원히 사라질지 결정할 거였죠. 23시 49분 2초 김혜림 대위가 최고 지도자 생체인식 코드 활성화하자 평양 전체 방공 사이렌이 최대 적색 단계 돌입하면서 1971년 지도자 대피용 시간당 47명 수용 지하철 1차 터널로 23명 탈북자들이 뛰어들었고 무게 18톤 강철 문이 닫히며 주출입로 봉쇄하고 3분 27초 간격으로 14개 붕괴 함정 자동 가동됐어요. 터널이 비상 조명, 빨간 깜빡임과 6시간 제한, 산소 속 247m, 수직 사계 비상 샤프트로 내려가며 박형철 장군이 전방 랜턴으로 선두하고 장송일 소령이 14m마다 무전, 신호 확인하고 김혜림 대위가 해킹한 CCTV로 지하철 모든 알려진 출구로 특수부대 집결 보이며 리철수 씨가 23명 산소 잔량 4시간 18분으로 외쳤어요. 4분 31초 첫 번째 붕괴 함정이 87m 터널을 무너뜨려 2초 앞서 들어온 군용 추적 드론을 생매장했고 콘크리트 철근 벽이 흔들리며 성면 독소 먼지 방출에 적외선 슈트 덮었지만 박 장군이 앞으로 외치며 두 번째 붕괴가 3분 27초 후라 매초가 SAP 천공팀 생포 확률 높였다고 했어요. 다이아몬드 대형으로 평균 시속 7.2km 뛰며 박형철, 선두, 김혜림, 태블릿 전수로 장송일 전자기 간섭, 확인, 리철수 씨, 대체 경로 계산으로 14분 2초군, TBM 지름, 8m 굴착기가 인접 지하철역에서 뚫기 시작하고 김혜림이 3개 CCTV 임시 해킹에 열화상 탐지기와 터널 훈련 개가진 147명 특수부대 전개 보였어요. 17분 58초 두 번째 붕괴가 214m 떨어진 곳 천장 무너뜨려 버려진 선로 위 2톤 잔해 쏟아지며 조선 전투 드론 통로 막았지만 충격파로 사계 랜턴 부수고 김혜림 태블릿 해킹 능력 43%로 떨어지자 박형철 장군이 장거리 지향 마이크로 호흡 잡는 탐지 음파 감지하니 절대 침묵 명령 내렸어요. 24분 17초 장송일 소령이 첫 번째 붕괴로 2.3km 뒤 41분 산소 남은 4번 분석관 구조 신호 잡았지만 김혜림이 구조에 18분 소요의 주그룹 노출 계산하고 박형철 장군이 전술조끼 시사로 구역 봉쇄 제안하자 리철수 씨가 충격파로 주터널 73% 붕괴 확률 즉사 계산했어요. 26분 4초 박형철 장군이 2.7kg 시사 폭발시켜 후방구역 완전 봉쇄하고 증기 배관 터뜨려 염소 가스 방출로 산소 마스크 사용해 속도 시속 4.1km 시야 7m로 줄었지만 바로 너랏 군사위성이 지하 폭발 감지해 근처 14km KN 23 핵전술 미사일 대기 명령 내렸어요. 32분 41초 세 번째 주 붕괴가 앞이 114m 무너뜨려 직경 0.8m 환기 컨두이트로 우회 기어갔는데 박형철 선두 김혜림 파손 태블릿 끌고 장송일 EMP 휴대하며 리철수 씨가 구조적 포장 없는 녹슨 비상사다리 147m 서비스 엘리베이터 샤프트 끝난다고 외쳤어요. 17분 23초 동안 47m 내려가 장갑 찢기고 부츠 뚫리며 군 지진 탐지기가 94% 정확도로 인간 진동 포착했는데 41분 9초 평양 태양궁전 버려진 7층 지하 나오자 산소 6분 41초 남았고 박형철 장군이 3개 수련 복도에서 군화 소리 들리자 방어 대응 명령 내렸어요. 44분 32초 조선 특수부대 18명 야간 투시경 MPOK 파편 수류탄 들고 지하실 진입하자 박형철 장군 최종 EMP로 73% 전자장비 무력화하고 김혜림에게 강철문 임시 해킹으로 측면 복도 봉쇄하고 장송일 연막탄 사계로 열화상 시야 차단했지만 특수부대 대장이 최고 지도자 정확 좌표 외치며 1차 터널 노출 인지했어요. 46분 18초 박형철 장군 산발 정밀 사격으로 대장과 저격수 무력화하고 그룹이 서비스 출구로 뛰어 47분 2초 정확히 DMZ 버려진 구역 표면 돌출하며 사전 배치 드론으로 대기 조선 차량 파괴하고 47분 14초 디마케이션 라인 넘으며 남한 영토 진입했지만 평양이 전면 전쟁 선포했어요. 인천 안전기지 도착의 시간 41분 후 KH 11 위성이 대규모 이동 감지해 미지 19 요격기 즉시 대응 명령 내리자 남한 블랙호크 헬기가 호위하며 인천으로 이동해 사시 17분 착륙하며 세계 균형 바꿀 정보 들고 내렸지만 박형철 장군이 창밖 보며 끝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정권이 14개도 생존자 가족 동시 사냥 시작했기 때문이죠. 인천에서 그날 밤 4.7PB 훔친 데이터 처리하며 비공개 핵계획, 초음속 미사일 경로 후계 프로토콜 드러냈지만 예상치 못했던 건 김혜림 동생이 남한이 아니라 조선,
군정보국 내 잠복세포 리더로 두 번째 내부 붕괴 단계 준비 중이라는 증거였어요. 첫 추출이 단순 리허설처럼 보이게 할 두 번째 단계요. 4시 17분 인천 착륙하자 남한 블랙호크 호위대 로터 돌리며 대기 중이었고 23명 탈북자들이 암호화 데이터 가방 들고 램프 향해 뛰었는데 온천 공군 기지에서 187km 떨어진 미지 29가 R-73 적외선 유도미사일로 14분 23초 요격시간 계산에 이륙하고 미국 KH-11 위성이 실시간 좌표 양측에 전송하며 지하 추격이 황해상 공중전으로 격화됐어요. 4시 19분 41초 첫 블랙호크가 박형철 장군과 6명 핵과학자 태우고 이륙하자 곡산에서 SA-15 지대공 미사일 발사해 밤하늘을 불꽃 궤적으로 밝히며 남한 조종사들이 3.2초마다 87개 플레어 방출해 IR 유도 혼란시켜 두 발이 호위대 200m 상공 폭발하며 방탄유리 파괴하고 세 번째 헬기 주로터 손상시켰어요. 4시 23분 17초 조선 P-18 레이더가 마하 0.87 최대 속도 블랙호크 대형 포착하고 42km 시야 내사대 미지 29ER 73 발사하자 장송일 소령이 두 번째 헬기에서 미지 29 데이터 링크 임시 해킹해 유도 정밀도 61%로 떨어뜨리고 김혜림 대위가 200m 동시 상승 기동 지시에 희박 공기에서 미지 속도 18% 저하시키지만 압력 마스크 없는 탈북자들 저산소증 위험 높였어요. 4시 27분 41초 꼬리편 의전 분석관 태운 헬기에 MG-29 첫 번째 미사일 2.1마하 고정 발사하자 남한 조종사가 찬델 기동으로 해제했지만 날개 구조 과부하 걸렸고 박형철 장군이 무전으로 꼬리편 호위대가 적 유인 미끼 역할 분리하라고 명령하며 주 호위대 180도 제주 반전에 10분 내 F-35C 전투기 CAP 대기 중인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으로 향했어요. 4시 31분 2초 두 대 미지 29 미끼 추격하고 나머지 두 대가 주 호위대 고정해 근거리 R-60 발사하자 남한 ALQ 211 ECM이 레이더 유도는 방해했지만 적에서는 막지 못해 네 번째 헬기 꼬리 로터 맞아 사이버방이 장교 3명 즉사하고 울릉도 비상 착륙했지만 마하 1.8초음속으로 미국 F-35C 레이더 출현했어요. 4시 34분 47초 F-35C가 67km BVR 사거리 AIM-120D AMR IAM 발사해 미기-19 3대 격추하고 마지막 한 대 초음속 도주하자 생존 호위대가 4시 41분 12초 제주 착륙하며 원래 23명 중 17명, 생존 6명, 공중전 사망했지만 4.7페타바이트 핵심 데이터는 온전했고 미국 항공모함이 CIA 신문관 기다리는 괌 최종 이송을 위해 헬기 적재했어요. 로널드 레이건호에서 존 커비 제독이 비용 크지만 임계적 성공 평가하며 조선생물 오염물 위험으로 탈북자 완전 격리 명령 내렸는데 데이터 초기 분석으로 영변 탄저병, 무기화 프로그램과 심포급, 잠수함 괌, 경로 드러났고 박형철 장군이 진짜 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실시간 호위대 추적 위에 미국 위성 해킹하는 중국이라고 속삭였어요. 12시 47분 괌 현지 시간 상륙해 14명 탈북자 병렬 신문 분리됐는데 김혜림 통신 포렌식 분석으로 동생이 내부 첩자가 아니라 중국 정보기관이 추출망 침투 위에 만든 미끼라는 사실 드러나며 잔존 생존자 보안 위협됐고 박형철 장군이 생존 프로토콜 최종 문서 공개하며 김정은 후계 7년간 준비된 내부 쿠데타로 이미 타격 입었다고 밝혔어요. 4시 47분 지친 몸으로 인천 안전기지에 도착했어요. 17명 생존자를 헤파 환기와 생체인식 스캐너 있는 3개 방음실로 분리했죠. 우리가 가져온 4.7페타바이트 데이터는 알려진 핵 능력만이 아니었어요. 18년 제재 속 생존 비결인 생물전 프로토콜과 밀수 경로를 보여줬어요. 박형철 장군이 방탄 알루미늄 케이스 열어 AES-512 암호화 하드디스크 꺼냈어요. W-88급 소형 열핵탄 두부 475킬로톤 심포시 잠수함에서 괌 도달 가능한 설계도였죠. 붉은 별 17문서엔 백두산 14개 은폐사일로 각 8개 MIRV 도쿄, 서울, 부산 동시 타격 명시돼 있었어요. 장송일 소령이 라자루스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서명 교차 검증했어요. 김혜림 대위가 망가진 태블릿 연결해 영변 4등급 실험실 파일 보여줬어요. 항생제 내성 무장 탄저병 공기 산포로 14분 내 47제곱킬로미터 오염 가능. 혈액 샘플은 14호 수용소 정치범 출처였고 리철수 씨가 평양 같은 도시 밀도에서 사망률 92% 계산했어요.
가장 폭발적이었던 건 247쪽 불사조 9 프로토콜이었어요. 2017년부터 준비한 김정은 후계 3가지 시나리오요. 첫째는 2017년 암살된 김정남 미끼용, 둘째는 12살 김주애를 최려해 삼촌 최룡해 군사섭정, 셋째는 121부대 내부 쿠데타로 사이버 통제권 친중파 양도였죠. 김혜림 대위가 셋째 시나리오에서 오빠 코드 인지하고 무너졌어요. 나만 아닌 선양 프록시 서버 통신이었죠. 자유 오빠는 14개월간 중국 MSS가 추출망 침투 위에 만든 이중 스파이였어요. 박 장군이 아버지 처형이 바로 이 중국 정보국 연줄 발견 때문이었다고 밝혔어요. 장송일 소령이라 자루스 247건, 비트코인 거래 블록체인 분석해 제재받은 중국 지갑과 일치 확인했어요. 방글라데시 해킹 814백만 달러 세탁, 김혜림이 선전 영상 위성좌표 위조로 이란 핵시설 위치 확인하고 리철수 씨가 평양 DMZ 병력 472명 시 터널망 재구성했어요. 47분 만에 세계 정보 제작성했어요. 박 장군은 불사조 9 유출 시 14일 내 73% 내부 쿠데타 확률 계산하고 장소령은 3개 아시아중앙은행 동시 해킹으로 1.7조 달러 반대파 자금 조달 가능성 봤으며 김대위는 중국 침투 발견한 사이버 간부 대탈북 예상했어요. 숨겨진 잠든 뱀파일이 조선군 정보국 41명 중국 스파이 용 왕자 리더가 지도자 생존 프로토콜 직접 접근 확인됐어요. 메타데이터가 최려에 지목됐고 장소령이 9개월 전 실종된 부하 패턴 인지하며 베이징이 붕괴 후 평양 핵무기 통제 계획 드러냈어요. 6시 14분 데이터 3개 기관 분할 결정했어요. 박 장군 핵은 남한 정보원, 장소령 사이버는 NSA, 김대위 생물은 CDC로요. 리철수 씨가 중앙화시 94% 유출 확률이지만 분할로 18%까지 낮춘다고 했죠. 박 장군이 인천 도착이 추출 끝이 아니라 정권 자체 비밀로 내부 붕괴시키는 침묵의 정보전 시작이라고 했어요. 6시 47분 방음실 나와 대기 차량으로 갔는데 박 장군이 평양 내부 연줄 긴급 메시지 받았어요. 터널 코드 활성화로 중앙 파일 73% 자동 파괴. 나만이 절대 못 찾을 캐시 복사본만 남았죠. 이제 3명 탈북자가 퍼즐 조각 들고 김정권 붕괴시키거나 잘못된 손에 넘어가면 강화시킬 진짜 싸움 시작이었어요. 6시 47분 방음실 나와 3대 장갑밴으로 분리 이동했지만 7시 14분 평양이 백밴 프로토콜 가동해 17명 탈북자 공식 기록 완전 삭제하고 14개도 41건 가족 처형 명령 동시 발령했어요. 김정은이 정치국 긴급회의 소집해 존재적 반역 선언하며 군 지휘 3단계 숙청 시작. 16호 수용소에 정보장교 247명 즉시 구금했죠. 함경도 제가족 8시 23분 실종. 리철수 씨 아내 9시 47분 청진공개 처형 사상 오염 명목. 박형철 장군 딸들 72시간 후 12호 관리소 발견. 장송일 소령 사명 생존 분석관 몽골 분산 후 연락 두절됐어요. 조선 내부망이 선양 블라디보스토크 슬리퍼셀 활성화해 중국 CCTV로 추적 중이었고 김혜림 대위는 고문받는 어머니 배신자 아들 고백 영상 받았어요. 완전 분할했어요. 박형철 장군 부산행 NIS 핵데이터 인계 장송일 소령 마카오 경유 NSA 사이버 이동 김혜림 대위 서울병원 입원해 CDC 생물 데이터 비공식 전달. 리철수 씨와 저는 인천 잔여 캐시 분석하며 중앙 데이터 73% 소실이나 27%로 내부 붕괴 도미노 시작 확인. 박 장군 14일 쿠데타 예측 맞았어요. 72시간 후 121부대 사명사령관 중국 탈북 라자루스 코드 휴대. 9일째 박 장군 알려진 장성 몽골 탈북. 12일차 다크웹 불사조 9 프로토콜 유출로 조선 엘리트 공포 확산했어요. 장송일 마카오서 3개 중앙은행 해킹 1.4조 반대파 자금 이체하고 상업위성 백두산 4일로 지휘부 대피 훈련 감지했죠. 체커판 완전 뒤집었어요. 개선호 추출은 절망 탈출이 아니라 내부 혁명 씨앗이었죠. 희생된 가족들, 탈북 장교들, 유출 파일 하나하나가 정권 신뢰를 밑바닥부터 갉아먹었어요. 부산 박형철 장군이 위성통신으로 속삭였죠. 터널 47분이 잃은 모든 목숨 값어치 했어요. 이제 김정은이 그림자마다 배신자 봐요. 자, 14일째 예상치 못한 전개. 평양 내부 연줄 백가마기가 백두산 비밀 벙커 좌표 41.147덜 128.892두이 전송했어요. 최고 지도자 생존 프로토콜 물리 복사본 보관. 최려의 지정. 섭정 직속 최고 수비대 147명 보호 중이죠. 출처에 따르면 최려해가 우리가 유출한 데이터 정확히 이용해
김정은 선제 쿠데타 준비 중이었다고요. 현지 3시 47분 최려해 충성 41명. 장군 소집해 김정은 외국 배신자 오염 선언하며 불사조 프로토콜 C옵션 가동 즉시 군 통제권 이양했어요. 장송일 마카오서 평양 베이징 대량 데이터 교통 감지하며 중국 쿠데타 승인 확인했죠. 6시 14분 위성이 김정은 호위대 향하는 중국 HUK-14대 호위 감지했는데 장송일 해킹 통신으로 베이징이 최려해 제거 아닌 억제 명령 내렸어요. 불사조 프로토콜 분석상 중국은 최려해 섭정 통해 통제 가능한 약화 김정은 선호. 완전 붕괴 핵혼란은 피하려 했죠. 박 장군은 내전 장기화 73% 확률 내전 정체 예측했어요. 위성회의 소집. 리철수 씨, 백두산 벙커 좌표 유출 시 김정은 반격으로 물리 복사본 파괴하나 최려해 배신자 폭로 계산. 장송일 조선 군 통신망 72시간 완전 DDoS 제한. 김혜림 몽골 슬리퍼 셀 동시봉기 제한. 박 장군 결정 내렸어요. 서로 싸우게 둬요. 통계상 상호 소모 47일. 최대 양측 동시붕괴. 싸우게 뒀어요. 21일차 최려해 향산 점령일. 214명 사상. 28일차 김정은 중국 지원 평양 탈환 847명 사상. 35일차 백두산 불안정 휴전 양측이 유출 불사조 프로토콜에서 대치 30일 초과 시 상호 파괴 조항 발견해 두머리 분할 정권 불안정 공존 강제됐죠. 분할 정권은 피로스 승리였어요. 남한정보원이 몽골 경유 사이버 간부 41명 주간 탈북 감지하고 장송일 해킹으로 중국 물류 지원 철수했지만 47일차 백가마기 메시지 도착. 최려해 김정은 명령으로 처형. 벙커 프로토콜 복사본 외부 배신자 개방. 정권이 두 머리로 갈라져 서로 잡아먹기 시작했을 때 외부에선 전략적 승리라고 불렀어요. 개선호 건너고 터널 살아남은 우리에겐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죠. 정치 지도는 정보 보고서에서 움직였지만 진짜 지도는 빈 식탁 의자들, 더 이상 받지 않는 전화번호들, 존재한 적 없다는 듯 기록에서 지워진 이름들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안전기지 밤들은 이상한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아무도 큰 소리로 울지 않았어요.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고요. 숨참은 호흡과 천장응시만 있었어요. 이미 일어난 폭발 기다리는 것처럼요. 박형철 장군, 제 아버지 처형자였다가 탈출 동맹이 된 분은 매일 새벽 3시 17분 정확히 땀 흘리며 깨어나 딸들 이름 중얼거렸어요.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대체 타임라인에서 여전히 그들을 구할 수 있다는 듯이요. 조선박 3 재학습은 또 다른 비밀 작전 같았어요. 서울에선 아무도 안 봐도 신호등 작동하고 전기가 무작위로 끊기지 않았죠. 몇 주간 슈퍼마켓 들어갈 때마다 분노 느꼈어요. 쌀, 우유, 약품 가득한 진열대, 수년간 액체 금처럼 배급했던 모든 것들이요. 터널에서 산소 마지막 초까지 계산했던 리철수 씨는 항생제 진열대 앞에서 몇 분씩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서 있었어요. 손 뻗으면 사라질까 봐요. 많은 분들이 박형철 장군 용서했냐고 물어요. 솔직한 답은 용서가 명확한 순간이 아니라 천천히 깎이며 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를 만든 시스템이 그 사람보다 덜 미웠다는 걸 깨달았죠. 남한 요원들 앞에서 안정 지킨다 믿으며 수백 건 처형 명령 서명했다고 선언한 날 장군 말투가 아닌 아버지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가 아무것도 지우지 못했지만 분노 놓는 장소는 바꿔줬어요. 추출 73일째 그룹 최종 분리됐어요. 박형철 장군 워싱턴행 CIA 14개월 신문. 장송일 소련 가명으로 민간 사이버 보안업계 잠적 중국 정보국 최고 수배자였거든요. 김혜림 대위 8주 내 서울 위치 이외 추적당의 증인보호 프로그램 진입. 리철수 씨와 저는 인천 잔류에 우리가 설계한 암호 시스템이라 아무도 못 읽는 캐시 분석했어요. 고위급 탈북, 아무도 안 말하는 건 작은 일상 낯존이에요. 박 장군이 4개월간 혁명 참가 없이 못 잤다고 고백했어요. 남한 밤 침묵이 부자연스러워서요. 김혜림 대위는 공원 노는 아이들 볼 때마다 울었어요. 평양 7살 조카. 아마 지금 수용소 있을 애 생각나서요. 리철수 씨는 다시 못 들은 내부 연줄 생존 확률 무한 반복 계산하며 만성 불면증 생겼어요. 어느 시점 우리 작전이 더 이상 우리 것 아니라는 게 명확해졌어요. 파일이 됐고 사례 연구가 됐고 우리 없는 회의실 보고서 원료가 됐죠. 여전히 우리 것일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내부 연줄 살려두기였어요. 매주 2, 3건 군장교나 의전 분석관 암호 요청 도착했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같은 루트 쓸 수 있어요? 47일차부터 180일차까지 개선호 방식 변형으로 14건 소규모 추출 조율했어요. 크지도 화제되지도 않았지만 각이 6명 핵심 정보 접근자들 구했죠. 영변 핵 엔지니어 폐철도 터널로 180부대 분석관 3명 러시아 어선으로 최고 수비대 장교 하나는 순찰 사각국경 수비대보다 더 잘 알아서
DMZ 걸어서 넘었어요. 기록 남겼어요. 14건 성공 47명 구조했지만 확인된 가족 처형 23명. 아마 이름 모를 60명 더. 8명 내부 연줄 노출 실종. 요청자 연구 통신 두절 중단 작전 사건. 모든 성공은 공식 보고서 절대 안 나올 희생으로 얼룩진 부분 승리였어요. 184일째 가장 이상한 메시지 도착했어요. 군 장교도 정보 분석관도 아닌 함경도 지방병원 간호사였는데 제 가족 사진 첨부했어요. 살아 있었어요. 초기 숙청 생존했다고요. 12년 전 제가 짓는 거 도운 지하 의료 벙커. 언젠가 그들 지켜줄 줄 몰랐던 곳에 숨어서요. 그리고 이제 추출 요청했어요. 간호사 메시지는 다른 요청처럼 암호화돼 왔지만 첨부 파일이 모든 걸 바꿨어요. 낡은 휴대폰으로 찍은 흐릿한 사진. 맨 시멘트 벽. 지하실이었어요. 뒤편에 어린 시절 기억하는 머리 모양 그대로 침대에 앉은 어머니. 옆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 아는 여동생. 더 이상 증거 필요 없었어요. 12년 전 약품 숨기려 만드는 거 도왔던 의료 터널이 제 가족 은신처가 되어 있었죠. 그때까지 모든 결정은 냉정한 논리였어요. 정권 피해 최대화, 우리 측 손실 최소화. 갑자기 방정식 바뀌었죠. 핵심 정보 접근 탈북자 그룹이 아니라 제 어머니, 여동생, 존재조차 몰랐던 조카였어요. 박형철 장군이 제가 말하기 전에 얼굴에서 봤어요. 여기서 실패하면 침착하게 말했어요. 실패 작전이 아니라 네가 직접 죽이는 거야.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었어요. 항상 생각했던 대로 생각하게 강제하려는 거였죠. 욕망이 아닌 실제 위험 기준으로요. 가족 구출은 또 다른 화려한 작전일 수 없었어요. 함경도 큰 움직임은 수십 개 내부망 망칠 보안 프로토콜 가동할 테니까요. 외과적이어야 했고 겉보기엔 거의 지루해야 했죠. 간호사 설명으론 벙커가 물품 운송 서비스 복도로 병원 연결돼 있었어요. 매일 밤 2시 13분 경비 한 명이 창고 점검하고 아무도 안 읽는 기록지에 서명했대요. 계획은 그 사소한 디테일 기반이었어요. 호수 비행도 국가 시스템 해킹도 아닌 졸린 남자, 기계적 루틴. 이용하는 거요. 이번엔 장군도 해커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수년간 소량 항생제 빼돌린 간호사. 3일 연속 평소 경로 바꾸기 동의한 구급차 기사. 벙커가 가동 중단처럼 보이도록 전력 소비 기록 조작한 전기 기술자. 반대편에서 리철수 씨와 제가 조율했지만 처음으로 물리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항상 우리가 했던 걸 다른 이들에게 시키는 거였죠. 구출 밤 1시 58분 구급차가 일상 응급 이송처럼 병원 뒷문 진입했어요. 아무 시간에나 그 차량 보던 경비는 거의 고개도 안 들었죠. 2시 11분 간호사 서비스 복도 코드 입력. 2시 13분 경비가 평소 게으른 걸음으로 순찰 시작. 유일한 차이는 그가 서명할 기록지가 이미 퇴근 시각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종이상으론 일이 시작 전에 끝났어요. 실제론 빈복도 걷는 동안 2층 아래에서 어머니, 여동생, 아이가 다른 병원 이송 환자 가운 입고 구급차 탔죠. 모든 게 깨질 뻔한 유일한 순간은 추격도 총격도 아니었어요. 거의 사소한 인간적 행동이었죠. 복도에서 간호사와 마주친 경비가 의심 없이 물었어요. 왜 쉬는 날인데 또 근무하냐고. 일상 질문. 거의 캐주얼한 코멘트였어요. 그녀가 1초 더 망설였어요. 그 1초로 그가 미간 찌푸렸죠. 복잡한 거짓말 즉석에서 만들었다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대신 가장 단순한 진실 말했어요. 오늘 집에 가기 싫어서요. 경비가 웃으며 처가 농담하고 계속 걸었어요. 그 웃음이 어떤 드론이나 암호 알고리즘보다 가치 있었어요. 구급차는 국경도 극적 추출 지점도 안 갔어요. 시스템에 프로그램된 정확히 그대로 했죠. 환자, 다른 지역 병원 이송, 트릭은 두 번째 병원이 위장이었다는 거예요. 기록엔 있지만 최소 전력 소비, 거의 실제 인원 없는 건물. 수년간 저위험 탈북자 중간 정류장이었던 곳이요. 제 가족은 8일간 거기 머물렀어요. 행정적으론 존재하지만 실제론 거의 아무도 안 가는 곳에서 보이지 않게요. 실제 통과는 강도 지하 터널도 아니었어요. 경비들이 2년보다 술, 담배 밀수에 바쁜 작은 육상 국경이었죠. 석탄 트럭 뒤에서 자기들 정체도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6명 탈북자와 섞여 이동했어요. 중국 땅 밟았다는 확인받았을 때 사이렌도 헬기도 추격도 없었어요. 빌린 휴대폰 3단어 메시지뿐. 밖에 있어요. 기다려요. 재회는 영화 같지 않았어요. 슬로모션 달리기도 안무된 포옹도 없었죠. 둘 다 모르는 중국 도시 싸구려 호텔방에서 봤어요. 어머니가 저 알아보는데 몇 초 걸렸어요. 너무 많은 세월, 너무 많은 일들. 마침내 제 이름 부를 때 비명이 아니라 거의 믿을 수 없다는 속삭임이었어요.
포옹했지만 가장 기억나는 건 신체 접촉이 아니라 뒤따른 침묵이에요. 배경 사이렌도, 선전 스피커도, 복도 군화 발소리도 없는 침묵. 처음으로 침묵이 위험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날 밤 아무도 우릴 찾지 않는다는 의미였죠. 가족 구출이 우리가 부순 것 아무것도 고치지 못했어요. 처형된 이들 삶 돌려주지도, 고문 되돌리지도, 실종 이름 지우지도 못했죠. 하지만 지나간 모든 것 보는 방식 본질적으로 바꿨어요. 그때까지 개선호 작전은 무엇보다 전략적 움직임이었어요. 그 구출부터 친밀한 규모 지킨 약속도 됐죠. 세계 최고 통제 시스템에서도 여전히 어머니, 여동생, 아이가 폭발도 헤드라인도 없이 괴물이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틈새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증명이요. 가족 안전하고 정권 내부 냉전 분열된 상태에서 남은 질문은 더 이상 뭘 더 무너뜨릴까가 아니었어요. 훨씬 불편한 다른 질문이었죠.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한 것으로 이제 뭘 할까? 그게 이 이야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헬기나 터널 아닌 책임에 관한 거요. 처음엔 모든 게 같은 질문 중심이었어요. 틈없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균열 내는 게 가능할까? 개선호, 대통령 터널, 정보망, 핵코드, 모든 게 가능하다 증명하려 했죠. 하지만 소음 멈추고 헬기 떠나고 이를 보고서 끊겼을 때 질문 바뀌었어요. 기술적이길 멈추고 불편하게 개인적이 됐죠. 이제 균열 알았으니 그걸로 뭘 할까? 숨기는 건 우리가 비판하던 논리 너무 닮은 것 같았어요. 올바른 편이라도 침묵 속 권력 축적하는 거요. 모든 그 정보 안고 사는 건 깨끗한 승리 아니었어요. 많은 경우 조용한 저주였죠. TV에 북한 뉴스 나올 때마다 안에 있었던 우린 다른 이들 못 보는 층들 봤어요. 성명 작은 언어 변화, 진짜 의미, 공식 사진 각도, 뭘 드러내는지, 겉보기, 인도적 행동 뒤 숨은 게 뭔지 너무 많이 알면 무지의 위안 빼앗기고 밖에 있어도 어느 정도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요. 통제받아서가 아니라 당신 일부가 절대 저쪽 보기를 멈추지 않으니까요. 시간 지나며 데이터와 설계도엔 한계 있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전략 바꾸고 군대 움직이고 보고서 다시 쓸 수 있었죠. 하지만 진짜로 차단 안 되고 국경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건 이야기들이었어요. 터널에서 리철수 씨가 겪은 것, 새벽 복도에서 간호사가 느낀 것, 박형철 장군이 장군 아닌 아버지로 자신 봤을 때 일어난 일. 그건 암호화도 방화벽 차단도 안 돼요. 역설적으로 침묵 위에 지어진 정권의 가장 위험한 거죠. 다른 모든 게 파괴되거나 지워진 뒤에도 계속 말하는 목소리들이요. 여기서 들은 것, 어느 곳도 얼어붙은 강 건너거나 산소 없는 터널 걷길 요구 안 해요. 하지만 중립 아닌 위치에 당신 놓쳐. 뭔가 존재한다는 걸, 뭔가 일어났다는 걸 아는 건 반도 절대 안 밟아도 방정식 일부 만들어요. 이 이야기 새벽 어두운 오락으로, 추천 알고리즘 또 다른 조각으로 취급할 수도 있고 진짜가 뭔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가장 정교한 통제 메커니즘조차 결국 구체적 인간 결정에 달려있다는 증언이요. 정권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름 지우고 프로토콜 다시 쓰고 위험하다. 여기는 이들 처형하고 외세와 생존 협상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건 시간 되돌려 안에 있던 누군가. 기계가 진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본 걸 막는 거죠. 이야기로 변환된 그 경험이 몰수 못할 유일한 거예요. 배경 소음으로 안 바꾸고 들을 의향 있는 사람 있는 한. 개선호 작전, 터널, 작은 배신들, 조용한 구출들은 어떤 헤드라인에도 안 나와도 실제 효과 계속 가질 거예요. 이야기는 경비 500명 둘러싼 호수에서 시작해 어머니가 아들 알아보는데 몇 초 걸린 평범한 방에서 끝났어요. 그랬었고 두 지점 사이엔 군사작전, 불가능한 계산,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을 윤리적 결정들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론 훨씬 단순한 것으로 압축돼요. 시스템이 모든 핑계 제공할 때 누구를 버리지 않기로 결정하느냐요. 그게 이 이야기 유일하게 코드, 미사일, 프로토콜에 안 달린 부분이에요. 당신에게 달렸어요.